칸트, 저한테 칸트는 뭐냐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자유의 철학자?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유의 철학자. 대충, 이 질문은 읽어보셨죠? 질문에 대한 답은 다들 좀 갖고 오셨죠? 네, 네, 그러니까 답이 나오겠죠. 네, 대충 보면은 칸트가 1724년생이거든요. 1804년에 떠났고, 대충 이제 감을 잡아보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얼마 전에 공부했던 스피노자는 아시겠죠? 1632년, 1677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 100년쯤 후의 사람이죠. 스피노자 100년쯤 후에. 그리고 칸트가 독일 관념론에서 선두주자죠. 그 업적을 나눠 갖다가 집대성한 사람이 해겔인데 해겔은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고 어, 감이 잘 안 잡히니까 보면은 니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체가 1844년생이에요. 1900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니체부터 현대 철학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칸트하고는 거의 한 100년 넘게 차이에 나는 네, 네, 그런 겁니다. 예. 칸트는 뭐죠? 그 아주 시계처럼 정확한 산책으로 유명하죠, 그죠? 네. 두 번 뭐 그 산책을 시간을 어겼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하고 그다음에 루소의 에밀을 읽다 그랬다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사는 잘 모릅니다. 전 저는 개인사에 대해서 별로 제 관심이 없어요. 음. 네, 칸트는 그 뭐지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 굉장히 사교적이었고 예, 말빨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모든 부인들을 다 사로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구도 잘 치고 예, 어련하겠습니까? 철학자였으니까 말빨로 죽여줬겠죠. 대충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스피노자하고 스피노자라는 척도가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스피노자가 자유의지를 부정하잖아요. 그죠? 네, 칸트는 자유를 인정하죠.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 스피노자가 하나의 세계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이론론의 세계, 그죠? 일성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칸트는 하나이지 않은 세계, 둘이라고 말할 수 없던데,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세계가 어떤지는 이제 나올 텐데요. 어, 네, 그렇고.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타자와 공통성을 찾는 윤리학이잖아요. 타자와 함께하는 윤리학이죠. 네, 칸트의 윤리학은 개인적인 윤리학이에요. 개인에게 철두철미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윤리학인데, 그래서 두 사람은 많이 다르고, 제가 보기에 철학자들은 스피노자의 길 아니면 칸트의 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 저는 약간 칸트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스피노자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스피노자도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칸트가 또 아름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어, 대충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칸트 좀 깊이 들어가기에는 한정이 없고 나중에 책으로 할 테니까 첫 번째 초일론적 관념론 이걸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전제가 먼저 좀 필요한데 우리한테 전제가 필요한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실이나 세계가 있고 뭐 우주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정신에 비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현실이 저기 있고 이렇게
이런 구도가 전형적으로 스피노자적이죠. 그죠? 물질과 정신의 평행론 같은 거. 그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보느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안다는 것, 뭐 진리를 밝혔다는 것,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알죠? 근데 현실이 있고, 현실이 우리 정신에 비춰져요. 거울처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처럼 비춰지고 그 두 가지가 일치하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치를 어떻게 찾죠? 바깥의 현실과 세계가 있고 내 머릿속에 표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걸 알려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갇힌 채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냐면 정신과 신체가 평행하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 정신 바깥으로 나가본 거죠, 벌써.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정신 바깥으로 못 나가요.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눈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분명히 세상은 내 눈을 통하지만 나는 내 눈을 못 봅니다. 지금 풀 선생님 눈을 보려고 눈을 금방 뜨셨는데 위로 눈 못 보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구도예요. 정신과 신체가 평행하다는 말은 내 정신 바깥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보다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세계를 만나고 어떻게 알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칸트가 훨씬 더 정밀한 거죠. 요즘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학문이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칸트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현실은 네, 우리 관념의 원인을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현실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현실의 원인이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라고. 음. 요게 칸트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음. 이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관념이 현실을 낳을 수가 있지? 저기 세상이 있으면 그 우리가 비추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관념이 현실을 낳지? 우리 정신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걸 지금부터 이제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 기존 형이상학의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삼각형은 세 각을 갖는다.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필연적인 진리죠. 이제 삼각형은 무조건 세 각이죠. 네 각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각형의 현존. 현존. 존재죠. 삼각형의 존재는 정립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삼각형은 세 각을 갖는다. 이건 반드시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가 아니죠. 이 명제가 맞더라도 삼각형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 명제를 다시 말하면 삼각형이 있다면 삼각형은 세 각을 갖겠죠. 그죠? 삼각형이 있다면 세 각을 갖겠죠. 근데 삼각형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세 각도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합니다. 분석 명제. 이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명제예요. 데카르트의 그 성찰에 보면은 데카르트가 힘들게 증명을 하는 어떤 명제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맞죠? 완전한 신은 존재하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 완전함은 곧 존재를 포함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완전함은 존재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 완전함 신은 존재하지. 그런데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들어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이건 어떤가요? 타당하죠? 왜 타당하죠? 총각을 분석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분석 명제. 주어를 분석하면 서술어가 나오는 명제. 그러니까 분석 명제는 필연적이에요. 무조건 필연적으로 진리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할 때 완전하다. 완전하다에 지금 존재를 넣은 거예요. 완전하다에. 그러면 당연히 존재하겠죠. 완전함에다 존재를 넣었으니까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건 분석 명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는 박사다. 자 보세요. 이건 어떨까요? 아버지를 분석한다고 박사가 나오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주어를 분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명제가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명제가 진리라면 아버지가 박사인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죠. 명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주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종합명제라고 합니다. 칸트 철학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칸트가 보기에 철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는 실존적으로도 필연적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 그, 그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같은 경우 명제가 대표적인데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맞는데 그렇다고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신이 있으려면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의 철학자들은 이 분석 명제를 경험한 것으로, 즉 종합 명제로 오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철학자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 잘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석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너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지금 우리의 경험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예를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신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박사라는 걸 알려면 박사인지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때. 음, 음.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자, 우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려면 경험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경험론에서의 회의주의가 이 흉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 회의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는 실존적으로 필연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철학적으로 독단적이라고 불러요. 이 다 합리론이거든요. 합리론은 되게 독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모순만 없으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험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경험은 예를 들어서 보편성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백조가 다 하얀지 안 하얀지는 경험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검은 백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험적인 것은 보편성이 없어요. 음. 이 아니, 칸트가 가는 길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흉이
예를 들어서 흉 같은 경우는 대표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인과인데요. 인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과라는 개념은 사물에 없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사물을 주시하는 주관의 상상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하고 B가 계속해서 아침이 되니까 해가 떠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해가 떠요. 이 인과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구나라고 하는 이 인과가 있죠. 그죠? 이 인과가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보다가 보니까 연상이 되는 거죠. 아침만 되면 뜨는군. 이렇게. 그럼 내가 주시를 하지 않으면 인과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건 어딨냐? 인과라고 하는 건 내 상상 속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편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과라고 하는 것에 보편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움 때문에 철학계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인과를 부정해 버려요. 칸트는 어떻게 하냐? 칸트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합리론에서 문제가 뭐였죠? 뭘 배제했죠? 경험을 배제했죠. 경험을 배제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편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보편성도 확보해야 하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철학을 해나가는 거예요. 칸트의 철학이. 아시겠죠? 그 영역이 어디냐? 그 영역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 그게 바로 선험성입니다. 선험성. 선험적인 차원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아프리오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편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선험적인 것에 있어요. 그러면 선험적인 게 뭐냐? 선험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한테 원래 있는 거예요. 선험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음, 없음,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전체, 그다음에 다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있음, 없음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조차도 엄마가 없으면 파악을 해요. 경험을 바로 한단 말이죠. 그럼 없음이란 걸 배우지 않았는데도 파악을 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그죠? 막 울면서 자기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전체, 다수 이런 것들은 선험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런 선험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또 있냐? 인과도 있다는 거예요. 인과. 인과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지금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성의 범주라고 부릅니다. 지성의 범주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음. 감성은 음, 이렇게 쓰겠죠. 지성은 이렇게 쓸 테고 지성은 또 오성이라고도 합니다. 철학적으로 오성이라고 많이 쓰죠. 이성은 리즌입니다. 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할 때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있음 없음 전체 다수 인과 이런 것들은 지성의 범주에 지성이 갖고 있는 선험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성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포섭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 그래서 이쪽 부분 좀 있네요. 우리 인식은 외부 대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성합니다. 이걸 철학적인 칸트 개념으로 뭐라고 하냐면 입법한다고 그래요. 입법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여기 입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걸 입법한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경험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 개념을 가지고 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성을 해요. 세상을. 음, 음. 그냥 여러분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집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문이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걸 사물이라고 잘 못 느끼죠. 거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거의 내 정신하고 일체화돼 있잖아요. 그죠? 거의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 그런데 갑자기 쿵 부딪히면 그때 뭘 느끼죠? 사물을 느끼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게 뭐죠? 왜 갑자기 사물이 느껴질까요? 왜 현실이 느껴지냐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정신이 얘를 아직 포섭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느껴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바깥의 대상을 보든 간에 뭐 하든 간에 사실은 우리 정신이 세상을 구성하지 못할 때 갑자기 물질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질이 있고 우리 정신이 있고 이렇게 평행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내 정신에 너무 익숙한 물질들은 사실 물질의 수준도 아니에요. 이제 거의. 그건 아니고 그냥 거의 내 정신과 일체화된 수준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내 정신을 파열시키는 무엇이 있는데 그때 그것이 물질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이 관점을 더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신 정신은 너무나 말랑말랑하고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남의 영혼은. 그런데 저는 그 반대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타인의 정신이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물질보다 더 강한 물질로 막 느껴요. 타인의 정신 자체를. 그러니까는 바깥의 물질이냐 안에 정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이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그건 강한 물질로 나타나요. 이해 가시죠?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게 뭐냐면 칸트 때문이에요. 칸트 때문에. 음.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앞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초월론적 관념론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선험적인 지성의 능력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인식의 두 원천은 감성과 지성이죠. 지성입니다. 감성을 통해서 대상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막 들어와요.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표상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표상이라고 막 부릅니다. 지성이 뭐 하는 거냐면 대상을 사고합니다. 이해 가시죠? 지성이 아까 뭘 갖고 있었죠? 범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죠? 다 해서 12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12개의 범주를 가지고 대상을 사고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건 나중이고 감성은 대상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성하는 것은 지성이에요. 우리의 지성. 그러면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표상이 들어오는 순서를 잘 봐보세요. 표상이 들어오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찌그러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찌그러진 자동차를 먼저 봤어요. 이게 표상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뒹굴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아시겠죠? 이런 순서로 봤어요. 우리는 결론이 뭐죠? 아, 이거 교통사고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먼저 뒹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찌그러진 자동차를 봤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죠? 교통사고로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1번을 봐보세요. 1번을 찌그러진 자동차를 보고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찌그러진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가 다쳤네? 이러다가 사람이 뒹굴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는 교통사고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걔도 그 옆에서 같이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죠? 이렇게. 아, 이건 놀인가 보다 하면서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상 순서는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는 같은 걸로 인식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대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결정을 누가 하냐? 교통사고라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인과라고 하는 우리의 범주가 하는 거야. 아, 이건 자동차에 의해서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다라고 하는 인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표상의 순서는 그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에 입법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대상의 표상의 순서는 굉장히 난립할 수가 있어요. 난립할 수가 있지만 그걸 정리하는 건 우리의 지성이에요. 음, 음.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어,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지성으로 정리를 하죠. 그죠? 그러면 감성으로 받아들였고 지성으로 정리를 했고 그럼 이성은 뭘 하는 걸까요? 이성은. 이성은 뭘 하는 거냐면 이성은 이 지성을 큰 맥락으로 통일해 주는 거예요. 이성이 없으면 지성은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거 하나만 봐요. 교통사고 이거 하나만 보지만 우리는 교통사고를 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참 어쩌다가 사람이 이렇게 헐값이 되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다칠까? 인명경시야. 이렇게 좀 넓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넓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성이에요. 이해 가시죠? 지성은 주로 법칙적인 인식만 합니다. 자연 법칙적인 인식.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아, 도대체 자연 법칙적으로 인식만 하질 않잖아요. 와, 비가 많이 오는 건, 너 떠내려가는 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이렇게 묻는 순간이 있는데 이 목적, 이런 걸 바로 이성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목적 같은 게.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다뤘듯이 이 지성이 만들어낸 인식이 있잖아요. 지성이 만들어낸 인식 중에서 여기서 빼기 감성적 경험을 빼버려요. 그러면 아까 뭐가 나오냐면 아까처럼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 이런 명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존재 나오죠, 그죠? 존재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성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완전한 신은 존재한다는 것처럼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실제한다고 생각해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할지 이런 건 다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이성이 자꾸 개입해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이상학적 혼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이성이 자꾸 개입해 들어오면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경험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신이 존재한다든지. 우주는 예를 들어서 우주에 이따가 나오겠죠. 우주에 시초가 있어. 이 세계에 이 세계에는 시초가 있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형이상학적 명제예요. 이것도 잘못된 명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초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비판이에요. 비판. 칸트가 말하는 비판. 우리 지성 안에 이성이 자꾸 개입해 들어오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초월론적인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초월론적인 관념론.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도 쓰는 게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초월적입니다, 초월적. 신이 이 세계 초월적이라고 말할 때 트랜센덴트입니다, 그죠? 이 TAL을 붙이는 초원론적인 것은 뭐냐면 초원론적인 것은 뭐냐면 음, 이게 국어분 선생님 공부하다 보면 이건 나왔을 거예요. 기억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어의 가능성 뭐 이런 걸 논하면서 가능성 그런 걸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초론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토대를 분석하는 그런 그런 자리. 이해 가시죠? 초원론적인 뭘 초월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바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초원론적인 것이고 신은 초월적이다 할 때는 트랜센덴트를 쓰는 거예요. 이건 하이데거하고도 비슷해요. 하이데거 존재적, 존재론적 이렇게 쓰거든요. 존재론적 쓰면 무슨 바탕을 탐구하는 거예요. 존재의 바탕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칸트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 토대를 탐구하는데 그 토대를 탐구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감성이 있고요. 수용하는 감성이 있고 입법하는 지성의 범주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통호해주는 형이상학적 이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형이상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서 형이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봐. 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죠? 경험을 해가다 보면 이 뭐죠? 그건 좀 이따 하겠네.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칸트가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게 전체로서의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언제나 현상에만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현상에만. 이 현상이 뭐냐면 현상은 사무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의 사물의 차원을 현상이라 하고 표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의 인식, 정신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상을 경험하겠죠. 이 물병을 경험하겠죠. 경험할 때 물병의 차원에서 말할 때 현상이라 그러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걸로 보면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 우리는 표상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물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잘 보세요. 우리의 감성을 통해야 되잖아요. 사물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먹었는데 우리는 짠맛, 단맛하고 몇 가지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7의 맛이 있다고 해봐요. 우린 제7의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물을 만날 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고 나머지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늘 한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세상을 현상과 물 자체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이 여기서부터 이제 칸트의 경우 세계가 분열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스피노자 공부할 때 세계가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죠. 우리가 알지 못한 것만 있었지. 더 알아가야 되는 것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물 자체예요.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돼? 알미 중지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알미 중지됨으로 여기서부터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물 자체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자, 지금 이, 이 증명이 있는데요. 물 자체에 대한 증명이 칸트한테 있는데요. 좀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 뭐죠? 그 이율 배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걸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감성으로 뭔가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고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현실은 우리가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 법칙도 인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가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 우리가 부여한 인과예요. 인과 자체가 우리가 부여한 것이 인과 법칙 자체가.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삶을 그 자체로는 못 간다는 게 칸트의 논이에요. 물 자체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율 배반으로 증명을 하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수학적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용어는 놔두고 나중에 이건 다 아는 건데 정립,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하다. 태제, 반태제, 안티태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제, 안티태제, 그죠? 정립, 반정립.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하다. 안티테제,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요. 네. 이게 이율 배반인데요. 안티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순이란 말도 쓰죠, 그죠? 모순율이란 말도 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는 모순율에 따르면 유한하다. 그러면 이게 진리라면 세계는 무한하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되겠죠, 그죠? 모순에 따르면, 그죠? 하나는 폐기돼야 되잖아요. 모순율에 따르면. 그런데 이율 배반은 뭐냐면 두 개가 동시에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칸트가 발견한 거예요. 이 이율 배반을. 그 전까지 철학자들은 모순율로만 갖고 그 철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율 배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잘 보면은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아니면 무한하고.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유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는 시초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건 시초가 없다는 것이고 각각 다 맞아요. 알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증명은 다 맞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왜 두 개가 동시에 맞냐? 이걸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동시에 두 개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모순율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사각형의 원 이런 걸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각형이면서 동시에 원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어떻게 동시에 맞냐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죠. 왜 이 터무니없는 사태가 왜 생기는가? 세계가 현상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므로요. 아시겠습니까? 세계 물 자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유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한한 크기. 세계에 대해서 유한한 크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한한 크기. 유한한 크기. 혹은 무한한 크기. 이런 건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여기 유하는 크기는 세계의 시초죠. 세계의 시초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건 경험 불가예요. 그런데도 경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세계에는 시초가 없어. 시초가 없음. 세계에는 시초가 없음. 이것도 경험 불가예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주장을 하죠. 왜 그러냐면 물 자체 영역에까지 인식을 확장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은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타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물 자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시초가 있는지를 우리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한 영역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이 두 명제는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 성립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계가 현상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율 배반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정리.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수학적 이율 배반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경험 불가하죠. 그죠? 경험이 불가한데도 이 주장은 뭘 하고 있죠? 이 세계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시초가 있다고 해야 총체적 인식이 되겠죠. 이 총체적 인식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주장도 맞게 돼요. 시초가 없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게 돼요. 근데 총체적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총체적 주장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시초가 있다거나 시초가 없다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초가 있다거나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율 배반에 빠져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초나 시초 없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명제는 다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제는 현상계 내에서는 검증할 수 없어요. 타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현상계만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역학적 이율배반을 보면 이 이율배반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정리문 보면 인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도 있다. 이게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자유도 주장하고 있고 자유의지 같은 걸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니야. 인과만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팽팽히 맞서요. 이것도 이율 배반이죠.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이 명제는 두 개 다 맞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립의 경우는 어디서 맞냐? 예지계에서 맞는 거예요. 반정립은 현상계에서 맞아요. 이해 가시죠?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물 자체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 물 자체의 세계를 예지계라고 부릅니다. 그 세계는 자연 법칙이 아닌 자유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분리하면 두 개의 법칙은 서로 다른 세계에 각각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이건 우리의 현상계 법칙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인과라는 걸 했었죠. 인과 법칙 있죠, 그죠?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무조건 인과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죠. 그 모르는 세계는 인과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과 법칙이 정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자유의 법칙이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지계는 우리의 세계하고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율배반이 다 해서 명제가 4개예요. 4개인데 지금은 2개만 살펴보는 건데요. 하여튼 수학적 이율배반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현상계의 법칙을 가지고 예지계까지 포괄해서 설명해서 잘못된 것이고, 역학적 이율배반은 두 세계를 나누면 정립과 반정립은 모두 다 참여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자연의 인과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 법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지계에만 있는 거예요. 예지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예지계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예지계라고 예지계 하고 있는데, 예지계 이 누메나라고 되어 있는 이건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인텔리전트가 아닌 인텔리저블, 그러니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경험할 수는 있는 예지계라는 게. 아시겠죠? 현상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고 예지계는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막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신은 없겠지만, 알 수 없지만 신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신은 옛날에 스피노자 공부할 때 어땠죠? 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사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건 현상이에요. 사물 자체가 아니죠. 사물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신이겠죠. 그죠? 우리하고 다른 감성 방식을 갖겠죠. 다른 감성 방식을 갖는 자는 현상이 아니라 사물 자체를 만날 수도 있겠죠. 사물 자체를 만나는 그 세계가 바로 예지계의 세계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험이 다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가 자유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이 역학적 이율배반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칸트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현상적으로 보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인데 예지적으로 파악하면 자유의 행위예요. 내 자유의 행위. 그게. 누구의 강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유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세계는 현상계하고 예지계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제 일관성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현상계 입법하면 예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실천의 영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윤리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가 실천 이성 비판의 자리죠. 다시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만을 다루는 것이고 예지계를 다루는 영역은 우리의 실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신앙을 위해서 인식을 포기했다고 했었어요. 신앙을 위해서 인식을 포기했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위해서 인식을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다짜고짜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이 다다를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피노자를 생각하면 스피노자는 알아야 되잖아요. 삼종 인식이 알의 극단이잖아요.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현상계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잘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언제든 캄캄한 순간이 생겨요. 그 캄캄한 순간들이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과학적인 인식이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영역은 그냥 실천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도 똑같은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아주 현명해진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지식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매 순간순간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를 던져야 되는 느낌이 들고 그게 뭐죠? 말을 던지는 이 자리. 그게 바로 윤리적인 자리고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면서도 자기를 믿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자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는 자연과학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행위의 영역이고 모든 행위의 영역은 전부 다 미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역사적 행위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는 현상계 인식과 윤리적 당위를 다루는 예지계적 실천을 칸트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지계는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현상계가 현실 전체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칸트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존재와 조금 전에 말했던 현상계죠. 이게 존재죠. 현상계. 존재와 당위 이게 어디죠? 예지계죠. 당위의 세계를 완전히 대립시켰어요. 존재가 뭐죠? 존재가 우리 삶의 자리죠. 당위는 뭐죠? 실천의 자리잖아요. 그죠? 윤리의 자리고.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대립시켰어요.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개를 완전히 결합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파시즘과 전체주의예요. 이때는 어떤 거냐면 전부 다 법칙에 따라서 살았어요. 안 그랬던가요? 막스주의라든지 이렇게 역사 유물론이라든지 이건 다 법칙이었어요.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적 이상을 위해서 사는 이 윤리적 실천은 뭐 역사 유물론이라는 법칙에 기초를 했었어요. 존재와 당위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 순간 대량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르주아들을 막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할 때, 대량 학살을 할 때 왜 하느냐? 나중에 이게 나중에 진리니까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게르만들의 그 뭐죠? 독일인들이 평화로운 삶이 돌아올 것이고 그런 거.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다 죄를 용서받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삶을 윤리하고 완전히 일치시킨 형태예요. 그 근거가. 그러니까 저는 칸트가 이렇게 분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확신 속에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에 아무리 많은 전문가가 있어도 지금 통화량 하나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 바닥인지 뭐 경기 후퇴 바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하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위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캄캄할 때예요.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그때는 실존을 던지는 것이지 진리에 입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막 논의가 막 펑펑 튀어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진리에 기반한 윤리와 완전히 단절하는 거죠. 스피노자는 그런 점에서 보면 완전히 진리와 윤리를 일치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철학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굉장히 용맹해져요. 근데 이제 존재와 당위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칸트의 철학에 따른 우리 경험의 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현상계만 알고 예지계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지계의 법칙을 모르고 이게 당위의 법칙이고 윤리의 지대니까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잠깐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